저런 노인네는 대체 왜 자꾸 학교 앞을 서성이는 거야? 당신 혹시 아는 사람이야? 아내 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침묵 속에 갇혀버렸다. 내 차가운 가죽 시트 너머로 낡은 국방색 점퍼를 걸친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그 노인이 보였다. 내 어머니 장복임. 그녀는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유일한 훈장인 양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눈을 피해 핸들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식은 땀이 핸들의 가죽을 축축하게 적셨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비수보다 차가웠다.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길을 잃은 노인이겠지. 그 말 한마디가 공중에 흩어지는 순간 내 심장 한 구석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왜 나를 보며 웃지 않았을까? 왜 그 비좁은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며 나를 지켜보기만 했을까? 그 지독한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나 박준호. 48배 나이에 서울 한복판 대기업의 임원 자리에 올랐다. 내 이름 석자 앞에는 늘 자수성가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사람들은 나의 말끔한 수트핏과 흐트러짐 없는 말투 그리고 세련된 매너를 보며 명문가 자제일 것이라 짐작하곤 한다. 나는 그들의 오해를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오해의 그늘 아래서 안도감을 느꼈다. 내 고향의 흙먼지와 비릿한 멸치 육수 냄새를 지우기 위해 나는 매일 아침 독한 향수를 뿌리고 손톱 밑에 낀 보이지 않는 가난의 때를 씻어내듯 결벽 증적으로 세차를 하고 구두를 닦았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 비서가 가져다 준 갓 볶은 커피의 산미가 입안을 맴돌 때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사진첩으로 시선이 향했다. 내 딸 서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 눈부신 햇살 아래서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풍경 속에 결코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나의 어머니 장복임 여사. 72세의 그녀는 지금도 강원도 어느 재래시장의 귀퉁이에서 밀가루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국수를 밀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손은 늘 갈라져 있었다.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손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오래된 고목나무 껍질에 가까웠다.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다. 어머니는 그 아린 상처 위에 투명한 반창고를 붙이는 대신 밀가루 반죽을 지식여 넣으며 고통을 참아냈다. 준호야, 국수 삶는 냄새가 비릿해도 참아라. 이게 다 내 공부 미천이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 냄새가 죽도록 싫었다. 내 교복 소매 끝단에 배어든 멸치 육수의 짠내, 머리카락 사이에 숨어든 밀가루 가루. 그것들은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낙인과도 같았다. 나의 가치관은 명확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들키는 것은 무능이다. 나는 그 무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어머니가 장터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보낸 학원, 그곳에서 나는 친구들에게 내 집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내 어머니를 보여준 적은 더더욱 없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서운해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를 지우는 법을 먼저 배우신 듯 했다. 30해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초등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을 잊을 수 없다. 교실 안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화사하게 차려입은 어머니들의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선생님이 칠판에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적었을 때 나는 뒷문을 힐끗거렸다. 내 의자는 비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은 아이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대견한 듯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내 뒤에는 오직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나는 안도했다. 어머니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 낡은 점퍼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교실에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설 때 나는 보았다. 교문 밖 커다란 전봇대 뒤편 빗줄기에 흠뻑 젖어 어깨를 잔뜩 웅크린 여자의 그림자를. 그녀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장 너머로 고개만 살짝 내민 채 내가 나오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였다. 비를 피할 우산조차 챙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산을 쓰면 눈에 띌까봐 그런 것인지 그녀는 장대비 아래 고스란히 노출된 채 떨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그 앞을 지나쳤다. 일부러 더 크게 웃었고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획 돌렸다. 빗물에 젖은 어머니의 신발이 다 떨어진 검정 고무신이 내 시야 끝에 걸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내 가슴을 짓눌렀던 건 슬픔이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수치심이었다. 준호야, 오늘 공부 잘했나? 그날 저녁 흠뻑 젖은 몸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내미신 건 시장 입구에서 사온 눅눅한 붕어빵 봉투였다. 나는 그 봉투를 내팽개치며 소리쳤다. 엄마는 왜 자꾸 학교 근처를 기웃거려? 오지 말랬잖아. 부끄러워 죽겠단 말이야.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을 주워들며 갈라진 손등으로 빗물을 닦아낼 뿐이었다. 그때 어머니의 눈동자에 고였던 건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식을 향한 미안함이었을까. 그 후로 어머니는 내 학교 근처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졸업식 때도 입학식 때도 심지어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어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서 국수를 삶으셨다. 엄마는 바빠서 못 간다. 너 혼자 가서 사진 많이 찍고 온나. 어머니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내 졸업식 날 아침부터 학교 정문에서 새 정거장이나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멀리서 오가는 학생들의 옷차림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내셨다고 했다. 혹시나 나를 마주칠까봐, 혹시나 내 친구들이 저 노파가 준호네 엄마냐고 물을까봐 당신의 존재를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현재의 나는 성공했다. 내 아내 미선은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 부족함 없이 살았고 내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녀에게 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존경받던 교육자 정도로 포장되어 있다. 나는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어머니에게 거액의 용돈을 보내면서도 결코 고향집을 찾지 않았다. 어머니 역시 내게 전화를 먼저 거는 법이 없었다. 어쩌다 내가 전화를 걸면 어머니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라도 들릴까 조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준호야, 나는 괜찮다. 국수 장사도 이제 소일거리로만 한다. 너는 그저 내 몸만 챙겨라. 아프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나는 내가 잘 되면 그걸로 됐다. 내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마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그 숨소리조차 내게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은 고결했지만 그 희생이 나를 옥죄는 사슬이 되기도 했다. 내가 누리는 이 화려한 서울의 삶과 어머니의 척박한 장터 바닥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증오했다. 그녀가 가진 가난의 냄새를 평생을 바쳐 나를 키워낸 그 헌신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내 딸 서연이의 초등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 날. 30년 전의 그날처럼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아내 미선과 함께 학교로 향하던 길 교문 앞에 주차를 하려는데 아내가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눈살을 찌푸렸다. 저 사람 아까부터 계속 우리 차 주변을 맴도네.
이상해.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백미러를 통해 비친 실루엣. 낡은 국방색 점퍼,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한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 설마 아니겠지. 어머니가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을까? 강원도 산골에서 서울 한복판까지 그 굽은 허리를 이끌고 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내 본능은 외치고 있었다. 저건 분명 엄마다. 저 어설픈 숨바꼭질 전봇대 뒤로 몸을 반쯤 숨기고 눈치만 살피는 저 비겁하고도 절박한 몸짓. 그것은 평생을 내 그림자로 살아온 장복임 여사만의 방식이었다. 준호 씨, 왜 그래? 안 내려? 미선의 재촉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왔을까?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아니면 자식의 성공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내 완벽한 서울의 삶에 어머니라는 불청객이 끼어드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었다. 아내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내 옆얼굴을 찔렀다. 나는 차갑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 어머니를 지나쳐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백미러 속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전봇대 뒤에서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날 수업 시간 내내 나는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30년 전 빈 의자 위에 앉아있던 어린 준호가 내 안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엄마,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동시에 지금의 박준호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식은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교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툭, 투둑. 창틀을 때리는 빗소리가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왜 어머니를 모른 척했을까? 왜 그 낡은 점퍼가 내 명예보다 무거웠을까? 교문을 넘지 못하는 어머니의 발치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을까?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불안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숨겨온 내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다. 어머니는 왜 굳이 오늘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그 검은 비닐봉지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 싹은 잔인하게도 내 완벽한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그림자 속에 가두었던 어머니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치부하며 살아갈 것인가.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내 마음속의 폭풍도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세등등하게 유리창을 두드려댔다. 학부모 참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거실의 정적을 메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서재 책상에 앉아 서류 뭉치를 뒤적거렸지만 단 한 글자도 뇌리에 박히지 않았다. 내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학교 쪽으로 향했다. 아까 그 전봇대 뒤에 서 있던 그 여인. 낡은 점퍼 소매 끝으로 빗물을 닦아내던 그 투박한 손마디가 자꾸만 내 망막에 잔상처럼 남았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분명히 싫지 않은 고통이었고 내가 애써 외면한 진실이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오른손목에 찬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손가락 끝을 자극했다. 이 시계가 주는 안도감, 이 가죽 시트의 냄새가 주는 소속감.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달려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고작 그 낡은 점퍼 하나에 내 견고한 성체가 이토록 흔들리는 것일까? 내적인 독백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준호야, 너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냐?
그 노인이 정말 내 어머니라면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나는 거냐? 아니면 그 비참한 모습의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내 안의 죄책감이 너를 집어삼킬까봐 도망치는 거냐? 너는 비겁하다. 비겁하고도 잔인한 놈이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기 혐오라는 것은 이토록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법이다. 시장통의 멸치 육수 냄새보다 더 고약하고 끈질기게 내 영혼을 파고들었다. 거실에서 아내 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서연이의 젖은 가방을 정리하며 무심하게 내뱉었다. 당신 오늘 정말 이상했어. 아까 학교 앞에서 본 그 할머니 말이야. 당신 눈동자가 말도 못하게 떨리더라.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정말 모르는 사람 맞아? 나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찻잔 속에 담긴 검은 커피가 미세하게 파동을 그리며 흔들렸다. 내 손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진 탓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쓴맛이 혀끝을 지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 닿았을 때 나는 비로소 입을 뗄 수 있었다. 피곤해서 그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잠을 좀 못 잤잖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왜 자꾸 물어. 길 잃은 노인네 하나 가지고.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가증스럽게 들렸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정교해지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구멍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나는 아내의 시선을 피해 서재 문을 닫았다. 닫힌 문 너머로 미선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였다. 휴대폰 진동이 책상 위를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번호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내 손가락을 통화 버튼으로 이끌었다. 여보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거칠고 탁한 숨소리만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부터 먼지를 헤치고 달려온 듯한 지치고 고단한 숨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니였다. 72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낸 장복임이라는 여자의 생존 신고 같은 숨소리. 준호야. 나다. 낮게 가라앉은 마치 물에 젖은 솜 뭉치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엄마, 왜 왔어?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혀? 내 인생이 이제 겨우 평온해졌는데 왜 다시 그 가난의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거야? 내 안에 모진 아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정작 밖으로 나가는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누구세요? 잘못 거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끊어진 휴대폰 화면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괴물 같았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된 채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담은 남자의 모습. 나는 그 얼굴이 보기 싫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징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다. 어떤 노인이 현관 앞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두고 갔다는 것이었다. 나는 출근길에 보안실에 들렀다. 경비원이 건네준 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작은 유리병이었다. 봉투를 열자마자 진동하는 지독하고도 구수한 냄새. 들기름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짠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순수한 기름. 그 병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준호야 밥 먹어라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보안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완벽한 성공남의 표본이었지만 내 손에 들린 이 투박한 들기름 병은 내가 결코 지울 수 없는 나의 뿌리였다.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라고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데. 나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내 아내가 내 동료들이 이 촌스러운 보따리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내 성공의 유통기한은 끝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독백했다. 어머니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무거운 병을 들고 그 먼 길을 왔을까?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사람들의 무시 어린 시선을 견디며 이 아파트 앞까지 왔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식의 집 현관문조차 열지 못하고 경비실에 이 봉투를 맡기며 돌아서던 그 어깨는 얼마나 더 굽어 있었을까?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이내 거대한 통증이 되어 내 심장을 조여왔다. 나는 성공했지만 내 마음은 30년 전장터 바닥에서 국수를 먹던 그 가난한 꼬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내 화려한 정장은 어머니의 피눈물로 지어진 수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대가 솟아올랐다. 이 흔들림을 멈춰야 했다. 나는 박준호다. 서울의 중심에서 승리한 남자다. 저 시골 장터의 국수 할멈 따위는 내 인생의 방해물일 뿐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가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들기름 냄새는 내 코끝을 마비시키고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것은 어머니의 살 냄새였고 내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내 본질의 냄새였다.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도 슬픈 연극을 시작하려 한다. 어머니를 지우는 연극. 하지만 그 연극의 관객은 오직 나뿐이었고 무대 위에서 피를 흘리는 것 역시 나뿐이었다. 나는 이제 이 거대한 배신의 서막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었다. 사건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에 터졌다. 금요일 오후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끝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회사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려는데 멀리서 낯익은, 아니 결코 낯익어서는 안 되는 실루엣이 보였다.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나는 그 세련된 로비 한가운데 마치 이물질처럼 툭 붉어져 나온 존재. 어머니였다. 그녀는 어제 보았던 그 낡은 점퍼를 여전히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다 떨어진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지하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 찾으러 오셨냐고요? 경비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달싹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아들이 여기 높은 사람이라서. 박준자 호자 쓰는 사람인데. 잠깐만 얼굴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멸시, 그리고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안 돼. 여기서 마주치면 끝장이야. 모든 게 들통나버려. 비겁한 공포가 내 이성을 잠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저 이 상황을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랐던 것일까. 미선아, 지금 회사 로비에 어떤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나를 찾고 있어. 어제 학교에서 봤던 그 노인 같아. 당신이 좀 와서 데리고 가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바이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도저히 못 나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선은 의아한 듯 되물었다. 당신 회사까지 찾아갔다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당신 이름을 알아? 글쎄, 나도 모르겠어. 스토커인지 뭔지. 제발 부탁이야. 조용히 좀 처리해줘. 결국 미선이 회사로 왔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아한 걸음걸이로 로비로 들어섰다.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를 발견했다. 미선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남편은 왜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여기까지 오셨냐고요?
어머니는 미선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 내 아내라는 것을 직감했으리라. 아이고 새댁이구나. 준호 색시지? 내가 준호 애미다. 시골서 국수 좀 말아왔는데 준호가 바쁘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왔어. 그 순간 미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로비에 흐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흙먼지가 묻은 신발, 갈라진 손등, 그리고 국수 냄새가 배어든 낡은 점퍼. 어머니요? 준호 씨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할머니,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우리 남편 이름 팔아서 뭐 하려는 분이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당혹감과 슬픔이 들어찼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준호 부모가 죽다니. 내가 여기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미선의 손을 잡고 이분이 내 어머니야. 라고 소리쳐야 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본드로 붙여놓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수치심이 효심을 압도했고 허영심이 인간성을 짓눌렀다. 나는 내 어머니가 아내에게 거짓말쟁이 노파 취급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결국 미선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로비 한복판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을 켰다. 준호 씨, 지금 여기 할머니가 당신 어머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며. 이분 누구야? 전화기 너머로 미선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어머니의 시선이 내가 숨어있는 기둥 쪽을 향하는 것만 같았다. 아니,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아들이 저 어두운 그늘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자꾸 왜 그래? 그 노인네 치매라도 걸린 모양이지. 당장 경찰 부르든지 해서 내보내. 나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어. 자기 합리화라는 이름의 독약이 내 심장을 검게 물들였다. 로비에서 어머니의 종이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안에서 정성껏 포장된 마른 국수 가닥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하얀 국수들이 마치 부러진 뼈 조각처럼 굴러다녔다. 미선은 역겹다는 듯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고 경비원들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흩어진 국수 가닥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그 눈물은 내가 평생을 걸쳐 닦아드려야 할 한이었지만 나는 그저 외면했다. 어머니가 로비 밖으로 끌려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기둥 뒤에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그 지독한 가난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가? 하지만 그 분노의 끝에는 거대한 슬픔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배신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 자신을 배신했고 내 핏줄을 배신했다는 그 명징한 사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내 미선은 나와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의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관계의 균열은 이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다. 내 손에는 아까 가방에 숨겨두었던 들기름 병이 들려 있었다. 뚜껑을 열자 지독하리만큼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다. 이 냄새. 엄마의 냄새. 나는 기름병을 입에 대고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미끈하고 뜨거운 액체.
그것은 사랑이었고 고통이었으며 내가 끝내버리지 못한 나의 죄악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울음소리는 거실의 정적을 깨지 못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에 갇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분노는 이제 체념으로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으로 변해갔다. 나를 속인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인 나 자신에 대한 배신감.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교문 밖 전봇대 뒤에도 시장통의 좁은 국수집 평상 위에도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이킨 들기름의 비릿한 고소함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 어딘가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지던 하얀 국수 가닥들이 환영처럼 나타나 내 목을 조여왔다. 나는 새벽 안개를 뚫고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내가 평생을 도망쳐온 곳, 강원도의 그 낡은 재래시장이었다. 아내 미선에게는 급한 출장이라고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거짓말은 이제 내 숨쉬기보다 편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고향 시장에 들어서자 눅눅한 비린내와 매캐한 연탄재 냄새가 나를 반겼다. 30년이 지났건만 시간은 이곳에서만 멈춘 듯 했다. 어머니의 국수집 복임내 국수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자물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가게 앞 평상 위에는 먼지만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옆집 생선 가게 할머니가 나를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는 척을 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준호 아니요? 서울서 출세했다더니 웬일로 여기까지 왔나? 할머니의 거친 손등은 어머니의 것과 닮아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내 등짝을 매만졌다. 그 손길이 따가워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애미는 서울 갔지. 내 딸내미 학교 간다고 뭐라도 사들여 보낸다고 며칠을 국수 밀어 돈 모으더니만. 그런데 왜 혼자 내려왔어? 애미는 어디 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내게 문전박대를 당하고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나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발길이 닿은 곳은 나의 모교, 이제는 폐교가 되어 잡초만 무성한 초등학교 분교였다. 그곳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준호니? 박준호?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 나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이었던 최은정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학교 뒤편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생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다가 무겁게 입을 뗐다. 준호야, 너는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학교에 오지 않으셨는지 정말 몰랐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우셨겠죠. 못 배우고 가난한 당신의 모습이 자식 앞길 막을까봐. 내 대답에 선생님은 슬픈 웃음을 지으며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놓으셨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아주 오래된 가계부였다. 이건 내 어머니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맡겼던 거야. 내가 혹시라도 성공해서 돌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내 어머니 글 못 읽으셨던 거 아니야. 밤마다 시장통 가로등 밑에서 초등학생 국어책을 펼쳐놓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글자를 쓰셨단다. 왜인 줄 아니? 내 성적표에 찍힌 선생님의 의견을 직접 읽고 싶어서였어. 자식이 학교에서 어떤 칭찬을 받는지,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남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지.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내 눈을 찔렀다. 준호가 오늘 100점 맞았다. 국수를 1000그릇은 더 밀어야겠다. 준호 새 신발 사줘야지. 맞춤법은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지독한 갈망과 사랑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그 비오는 날 말이다. 어머니가 전봇대 뒤에 숨어 계셨던 건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어. 그날 아침에 시장에서 국수 배달을 하다가 손을 크게 대셨거든. 붕대를 칭칭 감은 그 흉측한 손을 보면 내가 속상해할까봐, 아니 친구들이 내 엄마는 괴물 손을 가졌다고 놀릴까봐. 그래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담장 밖에서 내 웃음소리만 듣고 가신 거야.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 선생님, 우리 준호는 깨끗한 아이예요. 나 같은 흙탕물 묻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 귀한 아들 옷만 버려요. 라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 안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성벽이 실은 어머니의 눈물과 헌신으로 다져진 진흙탕 위에 세워졌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준호야, 내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프시다. 평생 밀가루 먼지 마시며 국수 삶느라 폐가 다 망가졌어. 서울 가신 것도 실은 손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대학병원 검사 받으러 가신 거였어.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 정중앙을 찔렀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찻집 안의 공기가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 손에 든 찻잔이 바르르 떨리며 찬물이 손등으로 튀었지만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하셨다. 당신의 고통을 숨기고 당신의 존재를 지우고 오직 나라는 빛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나는 그 어둠을 멸시했고 그 그림자를 짓밟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병원 이름을 적어주셨다. 서울 변두리의 한 호스피스 병동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차로 달려갔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시야가 자꾸만 흐려졌다. 빗줄기가 다시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처럼 대리석 로비에 국수가 흩어지던 어제처럼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왜 그 낡은 점퍼를 벗지 못했는지. 그 점퍼는 어머니에게 있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갑옷이었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숨겨둔 보물 상자였다. 나는 그 소중한 것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려왔던 것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복도는 지나치게 깨끗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간간이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내 죄책감을 자극했다. 302호. 문 앞에 서서 나는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지 못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외면해온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정말 여기까지 온 거야? 아내 미선이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어제 회사 로비에서 외면했던 그 낡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미선아, 내가 왜 여기에? 어제 당신 전화 끊고 나서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 그 할머니 눈빛이 당신이랑 너무 닮아서. 그래서 경비원들이 쫓아낸 뒤에 몰래 따라갔어.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 흩어진 국수를 하나하나 줍고 계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 내가 모셔다 드린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시더니 결국 이 병원 앞에서 쓰러지셨어. 미선은 울음을 터뜨리며 내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어머니라며. 평생을 국수 팔아 당신 공부시켰다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폐암 말기라고. 기침할 때마다 피를 쏟으면서도 아들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대. 아들 일 바쁜데 방해되면 안 된다고. 나는 비틀거리며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작고 초라한 노인 하나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놓여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 말라버린 나뭇가지 같았다. 그 화려했던 서울의 로비에서 나를 찾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갈라진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마디마디.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엄마, 엄마 나왔어. 준호 왔어.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헤매다 나를 향했다. 어머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준호야, 우리 아들. 바쁜데 왜 왔어? 나 괜찮다. 그냥 감기가 좀 심해서 그래. 금방 낫고 시장 갈 거다. 거짓말.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계셨다. 자식의 마음이 아플까봐 자신의 죽음조차 감기 따위로 치부해버리는 지독한 사랑. 나는 어머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안해. 부끄러워해서 미안해.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아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당연하지. 나처럼 못난 애미가 어디 있다고. 나는 내가 번듯하게 정장 입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다. 교문 밖에서 너 뒷모습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준호야, 너는 내 인생의 훈장이다. 나 같은 년한테서 너 같은 보석이 나왔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니?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미선이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라보고. 정말 죄송해요. 미선의 사과에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아니다, 세댁.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얘 심성이 여려서 그래. 겉으론 강한 척해도 속은 겁 많은 아이야. 내가 잘 보듬어줘라. 그 순간 병실 안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머니의 얼굴이 그 빛 속에서 투명하게 빛났다. 평생을 밀가루 먼지 속에서 살아온 여자의 얼굴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준호야, 국수. 삶아놓은 거. 다 먹어라. 아까우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당신의 목숨보다 식어가는 국수 한 그릇을 걱정하던 지독하리만큼 평범하고도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기계음이 길게 울려 퍼졌고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평생을 자식의 그림자로 살기 위해 굽혔던 허리를 펴고 이제야 저 하늘의 빛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을. 나는 어머니의 식어가는 몸을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다. 병실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의 비는 이제 멈추려 하고 있었다.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내 온몸을 적셨지만 그 슬픔 끝에는 묘한 해방감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더 이상 성공한 박준호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국수 파는 장복임 여사의 아들, 가난했지만 사랑받았던 박준호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종이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어제 로비에서 주워 담은 흙 묻은 국수 가닥들과 함께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손녀 서연이 가방 사주라. 할미가 주는 선물이다. 돈 봉투에는 밀가루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어짜낸 당신의 생명줄이었다. 나는 그 돈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돈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 속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다. 시장통 국수집 평상에서 잠시 졸다 깬 듯한 무심한 듯 따뜻한 그 눈매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나는 자꾸만 바닥으로 고개를 떨궜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내 회사의 이름이 적힌 거대한 화환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상주 박준호. 그 이름 옆에 새겨진 내 직함들이 평소에는 훈장 같더니 오늘은 나를 비웃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장례 이튿날 회사 동료들과 임원진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형식적인 애도의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박 전무 부친상도 아니고 모친상이라니 상심이 크시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셨다더니 참 고우셨네. 내 거짓말이 낳은 독액이 다시금 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안에 비겁한 자아가 속삭였다. 그냥 그대로 둬. 지금 와서 사실대로 말해봤자 너만 우스워져. 어머니도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시잖아. 하지만 그때 내 귓가를 때리는 환청이 있었다. 준호야, 국수 불기 전에 어여무라. 그 투박하고 짠내 나는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위로하던 상사 김 부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벼운 입술을 뗐다. 아닙니다, 부사장님. 제 어머니는 교육자가 아니셨습니다. 장례식장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아내 미선이 내 옆에서 내 옷소매를 살짝 당겼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응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제 어머니는 평생 강원도 재래시장에서 국수를 밀어 저를 키우셨습니다. 손등이 다 갈라지고 폐에 밀가루 먼지가 가득 찰 때까지 오직 국수 한 그릇 팔아 이 아들 뒷바라지하신 분입니다. 제가 제 출세가 눈이 멀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교육자의 아들이 아니라 시장통 국수쟁이 장복임 여사의 못난 아들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악,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내 영혼을 씻어내고 있었다. 3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가짜 수트가 비로소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화려한 뷔페식 음식들이 차려진 테이블을 치우게 하고 미리 준비해둔 큰 솥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종이 가방 속에 들어있던 흙 묻은 국수 가닥들을 조심스레 꺼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 남겨두었던 당신의 생명이 깃든 국수였다. 오늘은 제가 직접 대접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국수입니다. 나는 직접 멸치 육수를 내고 국수를 삶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그릇을 들고 문상객들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내가 건네는 국수를 받아들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대기업 임원들이 명품 백을 든 사모님들이 낡은 장터 국수를 입에 넣었다. 아, 국수 맛이 참 깊네요. 누군가 나직하게 뱉은 그 말에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일생을 녹여내어 만든 사랑의 맛이었고 그 사랑을 배신한 아들이 바치는 참회의 맛이었다. 나는 국수 그릇을 닦으며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을 생각했다. 그 손이 있었기에 내 손이 깨끗할 수 있었음을, 그 굽은 허리가 있었기에 내 어깨가 펴질 수 있었음을 왜 이제 알았을까?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를 선산에 모시는 길, 나는 아내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미선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준호 씨, 당신 오늘 정말 멋있었어.
어머님도 위에서 웃고 계실 거야. 내 딸 서연이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점퍼를 자기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아이의 코끝에 어머니의 멸치 육수 냄새와 들기름 냄새가 배어들었겠지만 서연이는 코를 찡긋거리며 웃었다. 아빠, 할머니 냄새가 꼭 엄마 냄새처럼 따뜻해.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내 딸의 웃음 속에, 내 아내의 눈물 속에, 그리고 내 혈관을 흐르는 이 뜨거운 참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위해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 석자 앞에 붙은 직함보다 장복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고 아까운 경력을 왜 버리느냐며 만류했다. 하지만 내게는 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 나는 강원도 그 낡은 재래시장의 국수집 문을 다시 열었다. 복임내 국수라는 간판은 낡고 때가 탔지만 나는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아들이 대를 이어 살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 30년 전 그날처럼 대리석 로비에 국수가 흩뿌려지던 그날처럼 대지를 적시는 빗줄기다. 나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말아놓았다. 그리고 건너편 학교 교문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폐교가 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한 여자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인다. 전봇대 뒤편 빗줄기에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아들의 뒷모습을 쫓던 낡은 국방색 점퍼의 여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내 인생의 가장 밝은 빛이었으며 나를 지탱해준 거대한 뿌리였다. 나는 국수를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짭조름한 멸치 육수의 맛이 혀끝을 타고 내려가 가슴 어딘가에 걸려있던 울음 덩어리를 씻어내렸다. 엄마, 국수 안 불었어. 어여와서 같이 물어.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젖은 어깨를 다독이고 따뜻한 숨결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앞에 선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나를 비추는 그림자였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는 디딤돌이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림자의 무게를 이해한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다는 것을,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빛조차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나는 내 딸 서연이에게도 말해줄 것이다. 내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을 가졌던 분이라고. 그 갈라진 손마디 하나하나가 너를 키운 돼지였다고. 가게 안으로 은은한 들기름 냄새가 퍼져나간다. 이 냄새는 더 이상 내게 부끄러운 가난의 냄새가 아니다. 그것은 지독하리만큼 치열했던 한 여자의 생애이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증거다. 나는 다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밀가루 반죽을 치댄다. 꾹꾹 눌러 담는 반죽의 무게만큼 내 가슴 속의 그리움도 단단해진다. 어머니는 내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대신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지키는 법을 당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셨다. 나는 이제 그 길을 따라 걷는다. 화려한 수트 대신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환영 대신 사랑이라는 이름의 실체를 만지며 살아갈 것이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친다. 교문 앞 전봇대 밑 어머니가 서 계시던 그 자리에 무지개가 걸렸다. 나는 웃으며 국수 솥에 불을 올린다. 엄마, 나 이제 하나도 안 부끄러워. 장복임 아들로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 내 마지막 독백이 하늘에 닿았을까. 바람이 불어와 가게 앞 풍경 소리를 맑게 울렸다. 댕그렁, 댕그렁. 그것은 어머니가 내게 보내는 마지막 대답이자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용서했다는 축복처럼 들렸다.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며 낡은 국수집 앞에서 비를 맞으며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비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거짓말처럼 낡은 국방색 점퍼를 입은 여인의 형상이 아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 비는 멈췄고 장터의 공기는 투명하게 맑아졌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어머니의 국수는 오늘도 끓고 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다른 모양으로 우리 곁에 머물 뿐이다. 마치 비가 그친 뒤의 흙내음처럼 혹은 갓 짠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처럼.